노트북 화면 속 한 줄의 글귀가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엄마 돈으로 떠나는 우리끼리 여행. 너무 행복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손으로 꽉 쥐어 짜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베트남의 푸른 바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영장, 와인잔을 높이 든 민수와 수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그 시각 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에 묶여 꼼짝도 못한 채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 부부는 간병하겠다며 제게 1,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돈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쓰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 사실을 저한테 이렇게 조롱하듯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보고도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말자 67세,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며 남편 없이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데는 모자람이 없도록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저는 제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아프면 곁에 있어 줄 거라고, 힘든 날엔 손을 잡아줄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저 노트북 손 한 장의 사진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손끝이 차갑게 식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서서히 분노가 피어올라 몸을 뜨겁게 달구죠. 저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공감된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제게 의견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의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몇 달 전 고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입원하고 혼자 수술을 받고 다시 혼자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며칠 입원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회사에 휴가 내고 곁에서 간병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랑 간병비로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노후 자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없이 평생이라며 모은 돈이었지만 고생할 아들 부부를 생각하니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던 순간 제 마음에는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제 옆에 있어주길,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길, 그게 꼭 민수와 수진이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눈을 뜬 제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은 커녕 간병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건넨 그 1,000만 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저는 28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가락시장에 다녀오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은 듬직한 사람이었고 저와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간 39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딸 은주는 중학교에 막 들어간 시기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두 아이 내 손으로 잘 키워내자.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을 다녀오고 가게 문을 닫으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밥은 꼭 챙겼습니다. 감기에 걸림 새벽이라도 병원에 데리고 갔고 숙제는 제가 봐줬습니다. 은주는 딸이라 그런지 속을 덜 썩였지만 민수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수가 줄고 방에만 틀어박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참았습니다. 자식 잘 되면 그걸로 됐지. 제 행복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은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관절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이미 잡혔지만 정작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입원해서 수술받고 혼자 회복해야 한다니.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며칠 입원해야 하는데 혹시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진에게 바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 휴가요. 내고 옆에서 간병해 드릴게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머니 병원비랑 앞으로 간병비로 들어갈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노후 자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떠난 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병하겠다는 아들 부부의 마음이 고마워서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민수나 수진이 제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물 한 잔이라도 따라주고 괜찮다 한마디만 해줘도 그 순간만큼은 덜 외롭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제 노후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수술 당일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약이 퍼져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민수랑 수진이 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저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얼굴은 커녕 간병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에서야 받더군요. 엄마, 지금 미팅 중인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퇴근하고 병원 들을게요 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은 오겠지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다음 날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없으니 식사도 힘들었고 물 한 잔을 마시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간호사에게 부탁해 간병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비도 이미 아들 부부에게 줬는 다시 제 돈으로 간병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미국에 있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은주는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만 터졌습니다. 엄마 울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회사 일 바로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하면 야근이에요, 일이 많아요 라며 피해. 수지는 가끔 어머니 잘 계시죠? 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뒤에 진심이 없는 건 이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병실에서 간병인 없이 보낸 첫날의 고통은 잊을 수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낑낑대야 했으며 수액이 다 떨어져 알람이 울려도 눌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차가운 병실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 정작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퇴원하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이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한 나 아들 부부는 잠깐 얼굴만 비쳤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쁠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되 소식이 없으니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간병비랑 병원비로 준 돈 말인데 혹시 갖고 있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거요. 서진이가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 왜요? 혹시 잘 갖고 있나 해서.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희한테 돈 준 거 후회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희도 불편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심심하시죠? 혼자 계시면 지루하실 거예요. 그녀는 낡은 중고 노트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낯선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무심코 클릭하다 보니 내 사진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풍경과 사람들만 보였지만 곧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리조트, 와인바, 유명 관광지, 바닷가 앞 커다란 튜브 위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그리고 모든 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와 수진. 마지막으로 제 손을 멈추게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시엄마 돈으로 떠나는 가족들끼리 여행. 진짜 너무 행복.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시간, 제 돈으로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니.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한 장을 영영 닫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TV를 켜도 화면 속 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노트북 속 그 사진과 글귀만이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엄마 돈으로 떠나는 우리끼리 여행 너 행복해. 이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혀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 수진이의 들뜬 표정, 그리고 그들 곁에 낯선 사람들. 시간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울고만 있다가는 제 남은 인생이 전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에 서류 몇 장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려고요. 변호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소유의 집, 예금, 그리고 가게 권리금까지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딸 은주에게 전부 주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줄곧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 세월이 그날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전화를 걸어 민수와 수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들어선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앞에 놓고 잠시 뜸 들였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너희 둘 바쁘고 힘든 거 안다. 나도 그동안 섭섭한 마음 많았지만 그냥 내 마음 정리하려고 부른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시선 아니다 피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며 예금이며 보험 이런 것들 이제 다 정리했다. 앞으로 은주에게 전부 넘기기로 했다. 공증도 끝냈다. 그 말을 듣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요. 민수도 당황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누나는 주고 저는 하나도 안 주겠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나름 챙겼지. 내 돈으로 여행도 가고 간병도 안 해주고 다 기억한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지고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민수야, 상황이 어려우면 가족을 버리는 거니. 수진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챙겼는데요? 챙겼다고? 너희가 챙긴 건 너희 자신이었지. 나를 챙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통보야, 동의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다. 다 끝났다. 거실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수진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끊어졌다는 아들 부부와의 대면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은주를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안 있게 할게요. 한마디에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서울집 너무 낡고 불편하잖아요. 우리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같이 살아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 중 절반 이상이 이제는 아픔이 되어버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도, 이 도시도, 그 아픈 기억들도 떠나기.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오래된 사진들과 아이들 어릴 적 옷,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손에 들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추억이 나를 붙잡아 슬픔 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아담한 단층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마당 한쪽에는
꽃밭을 만들 자리가 있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꽃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은주와 함께 텃밭에 나가 흙을 뒤집었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서울집 현관문에 붙여둔 메모가 아들 부부의 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던 시간은 끝났다. 내 돈은 이제 나를 위해 쓸게. 건강히 잘 살아라. 며칠 민수와 수진이 새 주소를 알아내 시골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던 제가 대문 쪽 인기척에 돌아보니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괜찮다. 난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과 살 거다. 민수의 어깨가 툭 떨어졌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결국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와 함께 정원에 작은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꽃나무 옆에서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 살아요. 그래,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계절이 왔으니까 이제 저는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제 마음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도 끝이 있대.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때로 부모의 침묵이 가장 단호한 대답일 수 있다는 걸,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진심 없는 효도는 결국 외면당한다는 걸, 저는 이제 제게 진심을 보여준 사람에게만 마음을 씁니다. 그게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다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어요? 며느리 수경이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서, 제 아들 녀석 또한 현관에 멍하니 서서 낯선 집 풍경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죠. 길었던 제주도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살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거실, 이삿짐, 센터에서나 볼 법한 박스들만이 쌓여있는 풍경.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것이죠.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난 74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통째로 증발한 듯한 건조하고 메마른 목소리였죠. 수경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준서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의 말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어리숙한 표정조차 제게는 그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들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고 수경이는 다급하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한때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죠.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4세인 저는 인천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아들 하나 둔 엄마입니다. 지난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제 힘으로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이 가족에게서 가족은 저만 빼고 그들만의 단어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그들의 가정부가 아닌 박순자로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또 지루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곤히 잠든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 놓습니다. 손빨래가 필요한 옷들을 분리해 삶고 세탁기를 돌린 후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냅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남의 집으로 출근해 저녁 5시까지 가사도우미 일을 합니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저녁밥 준비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순간이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죠. 처음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제 품에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이수경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의무를 확인하는 투였죠.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모처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수경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저에게 시끄럽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저는 74년 평생 단 한 번도 퇴근도 휴일도 월급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만들고 그들의 더러운 옷을 빨고 그들의 엉망인 집을 치우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 감정의 응어리가 제 안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 집의 가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이수경이 저를 고용인처럼 대하는 말투나 아들 김준서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도 저는 그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남의 집 귀한 자식처럼 모셔졌던 제가 정작 제 자식과 며느리에게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가끔 목구멍에 걸리는 가시처럼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손녀들이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면 언제 아팠냐는 듯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모처럼 TV를 보며 잠깐 쉬고 있을 때 수경이가 들어와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온 집안을 청소한 뒤
다시 남의 집으로 출근해 하루 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다. 돌아온 저에게 겨우 잠시 TV를 보는 것이 짜증나는 일이라니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편리한 도구, 아니 고용된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정부라면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조차 없는 영원히 묶인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구석에 있었고 거실 소파에서도 제 자리는 늘 등받이가 불편한 끝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간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주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인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얹어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빨래와 따로 해주세요.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날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제 안에서 조용히 독한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제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제 허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김준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하지만 준서의 첫마디는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시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 오직 집안일만 걱정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분이 안쓰러운 듯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 모두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평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홀로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이수경이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이틀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제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라니.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제 말에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대표님. STP 이 대본에 만족하신다니 기쁩니다. 그럼 이어서
STP-3대본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STP-3 갈등 발생. STP-3 파트 1 충격적인 대화와 배신의 시작.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며느리 이수경과 아들 김준서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허리 수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수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준서는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낳은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밤새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제 모든 시간을 바쳐 그들을 뒷바라지했던 지난 세월이 그들에게는 그저 간섭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자유롭다니 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수경이의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자 요양원에 보내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잔인한 진심에 저는 벽에 기대어 그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수렁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 나는 짐이었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에 저는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김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 정도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제 질문에 준서의 얼굴에 떠올랐던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가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만 빼고 그들만의 가족 여행이라니.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그들의 밥을 해 먹이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곳곳을 제 손으로 일궈온 제가 그들에게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지막 인내심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모든 기대를 저버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에 대한 제 나름의 통쾌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순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죠.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더군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 김준서를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이수경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빨래와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인데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혼자 감당하고 돌아온 저에게 집안일 가능하냐고 묻던 수경이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아들 부부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1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군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군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아저씨에게 집을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김준서가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 최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 내외랑 헤어지는 거야.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응,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다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경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울진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반려견 아리와 함께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놨습니다. 드디어 준서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소리치더군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며느리 이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에게 분명 망치 소리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며느리 이수경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삿짐 차가 와. 제 말에 아들 김준서와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는 그저 나약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수경이는 다급하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였습니다. 30년 동안 제 가슴에 쌓였던 모든 감정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준서가 절규하듯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수경이가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제 말에 그제야 둘 다 할 말을 잃더군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경이가 머뭇거리더군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 결혼 초기에 내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경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제 말에 수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준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수경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저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0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더군요. 손녀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그때 수경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 김준서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저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군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제 대답에 아저씨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들 김준서와 며느리 이수경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수경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군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군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아리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친구 최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아리뿐이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군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이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아리도 신이 났나 봅니다.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군요. 아리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군요. 순이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듣다 보니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리와 함께 첫 산책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리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군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시더군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자였습니다.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자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김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계속 두리번거리더군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도 안 되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이수경의 어머니가 며느리와 사위,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봅니다.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준서가 울먹이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죠.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준서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수경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리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아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